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UCP 두 번째 시간입니다. 498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UCP에서는요, 여러 가지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내용들을 규정을 쭉 나열을 해놓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신용장 방식을 이용해서 무역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을 때 들어가는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서류죠. 특히나 이제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 원본 그 자체가 유가증권, 유통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UCP에서는요, 각각의 운송서류들의 어떤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운송서류가 선화증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항공화물 운송장도 있고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도 있고 뭐 국제특송 DHL이라던가 우편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복합 운송 서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송 서류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규정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보시는 거는 양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제가 498페이지에 좀 모아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운송서류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운송증권, 그리고 BL, SWP, 그리고 이제 용선계약에 따른 경우, 이런 경우고, 여기 에어웨이빌, 항공 화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보시면 형식적 요건 보시겠습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명칭 표시하고 서명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를 하고 운송인 및 선장 또는 그의 기명 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은 서명권자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대리인의 서명은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지, 대리인이 뭐 서명을 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뭐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누구를 대리하여 서명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캐리어면 캐리어, 그리고 선장이면은 뭐 마스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지도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선 같은 경우에는 선장과 마스터, 그리고 선주와 그리고 용선자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선자라고 하면 배를 빌리는 사람인데요. 이게 선주한테 배를 빌려서, 우리 기간 용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누군가한테 배를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간 용선을 한 사람은 선주에 대해서 용선자가 되지만 이 용선자 자체도 뭔가 배를 또 빌려주는, 엔드유저한테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 요건은 운송서류가 한 통으로 발행이 되었으면 한 통만 제시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복수로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통 풀셋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 운송서류에는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 적재일,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선적일자로 보고, 그러한 표기가 없이 발행일, 서류의 발행일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서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겠다. 즉, 어떤 예를 들어서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경우, 본선 적재 부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일과 만약에 그 날짜가 다르다면 실제 선적일은 이 날짜로 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요건입니다. 운송서류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또는 선적항에서 발송, 수탁 또는 기명된 정해진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스탬프 또는 부기해라.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표시를 해라. 만약에 이러한 곳과는 다른 어떤 추가적으로 다른 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또는 선박, 선적, 하역항에 대해서 예정된 이라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 최종 목적지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어디에 따라서? 신용장에 따라서, 신용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송 조건을 포함하거나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해야 된다.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거는 롱텀 BL 라고 하는 게 있었죠. 또는 이제 약식 BL 같은 것도 있었고, 다만 운송 조건의 내용은 심사가 되지 않는다. 용선 계약에 따른 나는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한다. 이 항목은 용선에 따른 어떠한 운송 서류,
용선 계약 서류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겠죠. 자, 환적. 이 조항의 목적상 하고 이 환적 밑에 두 가지 내용은 위에 있는 모든 서류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환적이라고 하는 건 갈아타는 거죠. 우리 지하철 환승하듯이.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내려져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제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로서 커버가 되는 경우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오고 B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수단으로 갈아타고 C까지 간다 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 A부터 C까지 하나의 표로 끊겨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환적 또는 서류의 환적 표시가 가능하다. 19조 복합운송 서류 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제 19조 복합운송 서류, 그 다음 20조 선화증권, 21조 비유통 해상운송 해상화물 운송장, 22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은 우리 공통적인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적어 놓은 거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운송 서류 보시면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운송 서류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음. 왜? 일단은 전체 운송이 하나의 운송 서류로서 커버가 되고, 복합 운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 운송 수단을 이용할게 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환적 안 된다고 하면 복합 운송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20조 선화증권, 21조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선화증권은 유통이 가능한 서류예요. 그리고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C웨이 빌 해서 SWB라고 줄여서 부른 이거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유통이 불가능한 서류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게 유통이 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운송 서류가 자기 앞으로 발행돼서 자기가 뭔가 담보력을 가지고 이 담보라고 하는 거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통이 되던가 말던가 은행에서는 이거를 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들 오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명과 관련해서 예정 선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어디까지나 예정이니까 실제 선박명을 적어줘야겠죠. 선적일과 함께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 표기가 요구가 된다. 그리고 선화증권이 이제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화증권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과 다른 선적항을 표시를 한 경우죠. 또는 선적항과 관련해서 예정된 이라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박도 예정 선박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선박명과 선적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선적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거를 표시하는 본선적재 표기가 요구가 된다. 환적이 될 것이라고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선화증권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화증권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 환적을 금지하는 이유는 물건이 배에서 내려서 다시 다른 배로 갈아타고 하는 동안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적은 최대한 좀 금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라고 하는 용기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물품에 환적을 한다고 해서 환적 그 자체로 물품에 손상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의해서 운송이 되는 경우에는 환적을 막 그렇게 금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그리고 트레일러와 래시바지는 컨테이너 자체를 운송하는 운송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트레일러는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탁 집어서 올려가지고 가는 거고요. 래시바지는 배 같은 건데, 우리 그 일반 컨테이너선은 수심이 얕은 곳은 못 들어가요.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래시바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자체를 운송하는 건데 수심이 얕은 곳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 환적이라는 것 자체가 물품의 손상과 크게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를 운송인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22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입니다.
형식적 요건 보세요. 자, 선장, 선주, 용선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내용 요건, 선적 항구부터 하역 항까지 선적을 표시를 하는데 어떤 항구들 또는 지리적 표시도 가능하다. 신용장의 조건이 용선계약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은행은 어떻게? 용선계약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페이지입니다. 항공운송 서류예요. 형식적 요건, 운송인의 명칭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다른 이제 해상운송 서류들은 어땠어요? 용선계약 부산화증권 외에는 이제 운송인과 선장이었는데 여긴 운송인만 되어져 있고, 제시요건, 신용장이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해상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단독 한 장으로 발행된 경우는 그거 한 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복수로 발행된 경우에는 풀셋이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풀셋을 요구를 하더라도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이어야 한다. 우리 항공운송 서류는 총 원본이 3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운송인이 가지고, 두 번째는 수하인이 가지고, 세 번째 거는 송하인이 가진다고 했죠. 그 중에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 하나가 제시가 되면 되겠다. 그리고 발행일 표기해야 되고, 만약에 실제 선적일에 대한 어떤 특정한 부기를 포함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일자를 선적일로 보겠다. 운항번호, 일자와 관련된 서류는 선적일 결정 시에 고려가 되지 않는다. 내용 요건입니다. 자, 우리 본선에 실제 실렸다라는 게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항공화물 운송장은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 운송인이 물품을 리시트 하였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용장에 기재된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운송 조건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또 다른 출처를 언급해야 된다. 이거는 해상 화물에서의 어떤 운송장들과 같은 부분이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없어야 한다. 이 부분도 같고요. 자, 환적도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환적이 허용된다. 혹시나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허용된다. 항공화물은 이제 환적을 한다고 해서 물품의 손상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페덱스나 DHL 같은 걸로 물건을 운송할 때 바로 비행기에 태워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떠한 허브로 물건들을 다 모아요. 예를 들어 유럽인데 독일에서 뭐 물건들을 모은다. 그럼 프랑스에서 오는데, 아니면 독일 내에서도 국내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장에서 환적은 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226조입니다. 갑판적재. 운송 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적재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또 수리가 된다. 적재될 거예요. 적재됐어요. 이건 안 되지만 적재될 수도 있어요. 적재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오케이. 자, 부지약관이 뭐였나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내가 수출자인데 컨테이너를 우리 회사까지 불러서 컨테이너에 내가 물건 채우고 실링까지 했어요. 그러면 운송인은 또는 선장은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럼 BL에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 알 수 없어. 송하인이 자기가 알아서 물건 채워 넣었어. 이런 뜻의 어떤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부지약관이라고 했죠. 부지약관이 기재가 되어 있어도 당연히 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가 비용, 스탬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임에 추가되는 요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할 수 있다. 자, 보험 서류와 부부 범위입니다. 보험 서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고, 이게 원본 서류가 이제 반드시 제시가 필요한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류의 기본 요건은 보험 증권, 보험 증서 또는 포괄보험회사의 확인서와 같은 보험 서류는 누가 발행을 해야 되냐? 보험회사, 보험 인수인,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탁인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우리 지난 앞선 강의에서 상업송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보험 서류는 어떻다고요?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이라던가 수탁인이 이제 서명을 했다면 누구를 대리해서 서명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보험 서류가 한 통을 초과한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하는 경우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해상 화물에서의 운송 서류와 같은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가 불가한 이제
보험 서류,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용장에서 보험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갖다 내면 은행에서 돈 안 줘요 라고 하는 수리불가 서류는 잠정적 보험 영수증이라고 하는 커버노트. 이 보험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는 중개업자가 보험 신청 받았어요 라고 해서 내준 어떤 이제 뭐 영수증 같은 건데, 이 커버노트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증권이 나올 거라는 100%의 보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서류로서 이 커버노트를 제시를 하면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증권, 보험증서, 포괄보험 확인서, 이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보험 서류 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을 수 없다. 배 타기 전, 이제 배 타고 나서부터 배에서 내릴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운송되는 기간 동안 화물에 어떤 손상이 있을까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미 어떤 배나 비행기를 탄 이후에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보험 서류에서 이거 그 전에, 지금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8월 2일인데 7월 뭐 31일 날 배를 탔어요. 8월 2일에 발행은 하지만 이거 7월 31일자부터 적용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에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02페이지 보험 서류에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부보금액과 통화예요. 특정 명시가 없는 경우 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의 110%입니다. 그럼 특정 명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특정 명시가 있고 그 특정 명시가 만약에 몇 프로 이렇게 백분율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딱 그 퍼센트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백분율이 최소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로부터 CIF 또는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된 결제 또는 매입 금액, 그리고 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한 총 가액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 어느 나라 돈으로 할 건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부보 범위, 신용장에 표시된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양육지 또는 퇴종 목적지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부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보험의 종류,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위험, 뭐 전쟁 위험이라던가 스트라이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돼야 될 위험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 통상의 위험, 관습적인 위험, 이런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 서류는 특정 위험을 부보하지 않는지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수리, 은행에서 오케이 돈 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이 전 위험, all risk에 대한 보험을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표시 또는 문구를 포함하는 보험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목에 이제 AR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말거나, 또는 이거는 AR, all risk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위험은 제외합니다. 이런 제외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선 오케이 수리를 해주고 수리를 하고 돈을 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서류에 제외 문구, 방금 말씀드렸던 전쟁 위험 제외, 뭐 동맹 파업 제외, 이런 제외 문구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 서류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소손해 면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2%, 몇 프로, 아주 작은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도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조입니다.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예요. 자, 신용장의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수단 같은 이제 표현 앞에 about이라든가 approximately 같은 표현이 있으면 10%의 과부족은 허용이 된다. 자, 그리고 5% 이내 오차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수량이에요. 수량. 살물로서, 벌크하고 좀 말하는 거죠. 살물로서 청구 금액의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5%의 수량 과부족은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 신용장이나 상업송장에 시멘트를 사는데 이 시멘트가 10kg짜리 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신용장이나 상업송장에 10kg짜리 백으로 돼 있는 거를 2,000백 이렇게 하면 이건 벌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량 5%의 편차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2만 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벌크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자, 금액입니다. 금액 5% 이내 오차 허용 보시면 아참 여기 보시면 금액의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이내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차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부족 대신에 편차라고 보시는 게 요건은 수량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량 선적이 되고 모든 이제 양이 선적이 되고 그리고 단가도 그대로일 때 감액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금액의 5% 편차는 허용이 되겠다. 다만 이 금액의 5% 편차가 허용이 되려면 신용장이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5%가 아닌 특정 퍼센테이지를 넣어놨거나 아니면 우리 위에 괄호 1번에 있는 about이라던가 approximately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제외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조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이에요. 분할 청구나 분할 선적은 허용이 된다. 분할 선적이 되면요, 여러분, 분할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실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품은 선적을 하고 나서 21일 이내에 서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 싣고 나서 21일이 이미 지났을 때까지도 얘는 아직 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먼저 분할 청구하고 이게 한 건의 거래지만 얘에 대해서 먼저 분할 선적하고 분할 청구하고 분할 선적하고 분할 청구하고 분할 선적하고 분할 청구하고 이거 가능해야겠죠. 자,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를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운송 서류는 2개지만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내가 망고를 베트남에다 주문을 했는데 다낭에서 배를 절반이 타고 그 배가 하이퐁으로 갔는데 하이퐁에서 나머지 절반이 탔다. 그럼 각각 탔으니까 운송 서류는 2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왜? 운송 수단과 운송 구간과 베트남에서 한국 그리고 목적지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자, 당연히 다낭에서 배 탄 날짜하고 하이퐁에서 배 탄 날짜 틀리겠죠. 선적일자, 선적항 다르죠. 그리고 수탁지 발송지, 그러니까 물건이 최초 발송된 그 지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운송수단, 운송구간, 목적지가 같으면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2 이상의 특송 배달 영수증, 우편 영수증 이런 것들도 그 특송 배달용이요. 우체국이 같은 곳이고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날짜, 같은 목적지로 스탬프가 찍히거나 서명이 되었다면 이 경우도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분할 선적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배를 타고 있으면 이거는 분할 선적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가 운송 서류가 2개예요. 아까 다낭하고 하이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다낭에서는 8월 1일 날 탔고 하이퐁에서는 8월 2일 날 탔어요. 그럼 선적일자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더 늦은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늦은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죠. 그 21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조 할부 청구, 할부 선적. 할부라고 하는 거는 매달 매달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같은 양을 나누어서 선적하거나 그 양에 대해서 같은 양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할부 선적된 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거나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부 청구 또는 할부 선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해당 할부분은 물론이고 향후의 할부분에까지도 이 신용장은 사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또 우리 문제의 하나의 보기로,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의 보기로 출제가 종종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4, 35, 36조는 은행의 어떤 면책사항들이에요. 뭐 전송이라던가 번역, 서류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분실되고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신용장 유효기일이 끝나면 그 유효기일 동안에 끝나가지고 자기네가 돈 못 내준 거는 우리 책임 없다. 이런 얘기 우리 지난 강의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 많이 받고 신용장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굳이 신용장을 해줄 의무는 없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위험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제 은행을 보호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물품에 대한 것들도 은행의 다 면책사항이고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0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부분은 좀 보실게요. 지정은행에 대한 개설 확인은행의 의무입니다.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내줬어요, 수익자한테. 그리고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다가 지정은행이 서류를 갖다 냈어요. 그러다가 은행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분실이 된 거예요, 서류가. 그때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이제 지정은행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37조입니다.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면책. 그러니까 이거예요. 은행이 뭔가 신용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또 다른 당사자, 다른 은행을 하나 딱 지정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서 뭔가 사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은행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개설 의뢰인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은 개설 의뢰인의 의견과 의무입니다. 개설 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의 용역을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위험과 비용 하에 하는 것이다. 개설은행이 굳이 다른 은행에 자기 돈으로 수수료 주면서까지 우린 신용장 거래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개설 의뢰인한테 야 너가 필요해가지고 LC 개설한 거니까 다 너가 알아서 위험도 지고 비용도 내 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개설 의뢰인은 외국의 법과 관행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은행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지시은행의 수수료 부담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은행에게 용역의 이행을 요청하는 은행은 그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은행의 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뭐 결국엔 개설 의뢰인한테 받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여러 이제 기본 당사자 외에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통지은행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신용장 지금 수익자한테 너한테 지금 내가 줄 건데 말이지, 혹은 조건 변경된 신용장 너한테 줄 건데 말이지 너가 수수료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요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조건 변경 통지 조건 추가 불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38조 양도 가능 신용장입니다. 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범위와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 이것도 양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개설은행 같은 이런 이제 기본 당사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신용장 거래 전체를 막 통제를 하고 싶은데 이 신용장을 아까 우리 여기 앞선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뭐 베네피셔리가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한테 양도하고 막 이러면은 당사자가 많아지니까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은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의 보시겠습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에 이미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 transferable이라고 양도 가능이라고 특정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익자, 그러니까 원래 수익자예요. 원래 기본 신용장 거래에서 이 사람을 제1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이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수익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플리컨트가 있고 이슈잉 뱅크가 있고 여기 베네피셔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C한테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얘가 이 C한테 자기도 돈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통지받은 LC를 얘한테 양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양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뭐 100원 받았다고 하면 얘한테 뭐 80원을 주기로 했다던가 자기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00원 중에 일부분만을 양도를 할 수도 있고, B가 C한테서만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 C하고 D한테서 물건을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한테 나눠서 양도도 가능해요. 자, 양도은행,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할 권한을 특정받아서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 여기에 더해서 은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개설은행.
개설은행도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도된 신용장은 이제 양도은행이 제2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에서 양도된 신용장과 양도 가능 신용장은 표시가 특히 그 양도 가능 신용장은 트랜스퍼러블이라고 되어 있고 양도된 신용장은 트랜스퍼드라고 되어 있겠죠. 양도 수수료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수익자, 이 사람이 양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제1수익자가 지급을 해야 된다. 자, 양도 부분 분할 양도 보시겠습니다.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양도 신용장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드릴 때처럼 은행은 당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얘네도 또 양도를 하고 싶다? 그건 안 된다. 다만 너네가 다시 얘한테 양도하는 건 괜찮아. 당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요 내용으로 제2수익자 양도 불가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신용장의 조건 변경. 조건 변경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00원에서 예를 들어서 C한테 80원만 양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C한테 신용장을 중간에 은행이 통지를 해주겠죠. 그때 통지은행이 야 있잖아 이거 100원에서 80원으로 변경된 거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자, 양도신용장을 양도를 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으로 얘한테 양도를 하는지 얘 조건들과 그리고 조건 변경이 되었는지를 그런 것들을 통지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통지를 할 것인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양도 요청은 제2수익자에게 조건 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조건 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도된 신용장은 당연히 그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한 명만 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조건 변경을.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조건 변경을 수락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조건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수락한 사람한테는 수락한 대로 거부한 사람한테는 원래 신용장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된 신용장의 요건이에요. 양도된 신용장은 확인을 포함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거는 바뀔 수 있다. 이런 건 예외다. 신용장 금액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금액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단가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유효기일 제시기간 여기서부터 이제 양도은행에 얘가 서류를 갖다 내고 이 사람도 자기 돈으로 자기 원래 금액으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C가 제시한 서류를 자기 서류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얘는 80원짜리 서류를 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일정 유효기간 내에 자기 100원짜리 서류로 은행에 자기 서류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라든가 제시기간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선적일 또는 선적기간의 경우에는 감액 또는 단축 가능. 보험 부보율은 상향 조정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보험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CIF 금액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 부보 금액이 이제 그대로 110%를 넘어갈 경우에는 원래 보험 부보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향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개설 의뢰인 이름 대체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 이름을 원래는 B 어디 갔죠? B 원래 개설 의뢰인은 A로 되어 있었는데 얘한테 양도할 때는 B의 이름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신용장이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개설 의뢰인의 이름이 보일 것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양도된 신용장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얘가 낸 80원짜리 서류를 얘가 100원짜리 자기 서류로 은행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B의 권리예요. 제1수익자의 권리입니다.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은 자신의 송장과 한어음을 제2수익자의 것과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얘가 80원짜리 서류를 냈을 거잖아요. 100원짜리 서류로 대체해서 내면서 차액이 20원이 있죠. 20원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 양도은행은 다음의 경우 제2수익자의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할 권리가 있다. 얘가 원래는 80원짜리 서류 내고 얘는 자기 서류를 대체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정해진 기간까지 자기 서류를 안 내. 혹은 서류를 냈는데 거기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완이 안 돼. 이러한 경우에는 이 서류를 갖다 양도은행이 그대로 개설은행에 갖다 낸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B는 별도로 자기 차액 20원이라고 하는 마진이 있으면 이건 또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이 은행에서는 80원 서류가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돈이 나갔고 20원 추가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20원 마진을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양도은행 기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수익자는 양도 요청에서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2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표시 가능.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 기간을 정해줘야 80원짜리 서류를 이 사람이 갖다 냈을 때 자기 서류로 그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제2수익자 이하거나 그를 위한 제시는 양도은행에 대해서 이루어져야겠죠. 아무 은행, 애니뱅크 아닙니다. 양도은행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 신용장 양도와 별개로 39조에서는 대금의 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신용장 대금의 양도일 뿐인 거지 신용장에 있는 권리의 양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금 양도는 가능하다. 권리와는 전혀 무관한 신용장 대금만의 양도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07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를 보실게요. 다음 중 UCP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답은 1번이고요. 1번에 보면 컨퍼밍 뱅크라고 되어 있죠. 확인 은행이고요.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인 은행이 아니라 이슈잉 뱅크, 개설 은행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도 이어서 볼게요. 다음 중 은행의 면책에 관한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아까 은행 면책 부분은 너무 이제 우리가 딱 읽으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은행 자신 영업이 중단된 동안에 만료된 신용장 하에서는 영업 재개 후 첫 번째 영업일까지 결제 또는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영업이 중단된 동안에 만료된 신용장 하에서는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천재지변 외의 사유로 중단이 되었다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이 되는 게 맞겠고, 천재지변 때문에 불가항력의 기간 동안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건에 대해서는 은행은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1번, 3번, 4번이 명백하게 은행의 어떤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복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UCP 신용장 통일규칙 내용 처음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 워낙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익숙치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엔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 무역 국제 규칙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원문하고 해석본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시간 내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각 조항 공부하실 때 같이 읽어보시는 게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